가을 남자와 함께 돌아온 밀당백 분위기 있게 시작해 볼까요? 저도 가을 남자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닌가요? 왜 갑자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오늘 밀당배 여러분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담아왔어요. 자, 오늘의 가이드 군사 전문 기자 태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사실 태상호 기자님이 진심으로 칼을 갈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너 안 좋아했어. 아니 그 칼 말고 아니에요? 오늘의 이 밀당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뭘 이렇게 벌써부터 위협적으로 총이 있고요, 여기. 그러게. 뭐 저 막 헬멧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을 남자인데 저기만 밀리터리 막 이런 거 입고 오셔가지고 넥타이도. 제작진 말로는 오늘 주제가 태상호 특집 태특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기자님? 일단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맞나 보다. 그래서 오늘 거의 자신의 홍보 영상이 되기 때문에 출연료를 뱉어내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얼 웨폰 K 대 밀당백. 하나, 둘, 셋. KFN. 에이. 아니, 밀당백으로 해요, 여기다 그냥. 아니, 하루 살고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그냥. 그거 알아요? 리얼 웨폰 K가 태 기자님을 싫어한대요. 네. 우린 좋아합니다. 거기 가을 개편 준비하고 있대요. 태 기자님 뭐 이름 없어요. 태씨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몰라요. 저도 리얼 웨폰 K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소문이 가서. 진짜 예. 얘가 이런 애예요. 얘가 이런 애입니다, 진짜. 김한 진짜. 자, 어쨌든 오늘도 즐거움 속에서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니아는요,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찐 무기 덕후라고 하는데, 게다가 태상호 기자님도 또 아시는 예.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뭐야, 누군데? 그러니까 찐 무기 덕후인 태상호 기자님의 지인인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 앞에 불나는 거 봐. 우와. 야. 총이 진짜 많으시구나. 와, 여기 뭐 그 킹스맨 이런 데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킹스맨. 맞네. 거기 그런데요. 저희가 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고증 작업, 총기 운영, 그리고 북한 쪽 고증도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총을 쏘고 다닌 게 2006년부터예요. 제가 전쟁터를 가봤더니 전쟁터에서 화려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태상호 기자님이시잖아요. 아우, 질려. 뭐야, 태 기자님이야.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종군 기자이자 군사 전문 기자 태상호라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야, 박물관 같잖아요. 와, 저게 다 종류별로 있네요. 일단은 이 공간은 저희는 브리핑룸이라고 해요. 저희가 작품에 들어갔던 총기들, 그런 것들 중에 다음 작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놔둬야 될 것들을 모아놓은 공간이고, 이 공간은 주로 영화사나 아니면 드라마 관계자들이 와서 회의하는 공간, 혹은 배우분들도 여기서 전술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 작품을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군사를 자문하는 곳이죠.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에 자문을 또 맡기도 해주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총 있습니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이겁니다.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이겁니다. 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준비하세요. 야, 무기고 투어입니다. 야, 근데 진짜 총 많으시구나. 짱이다.
대부분 그러니까 섹션별로 해놨는데 맨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산탄총이 있고요. 여기는 산탄총 플러스 서부시대 총기, 그리고 볼트 액션식 총기,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봤던 총이고, 그리고 그 옆으로 옮기면은 M14와 M16 시리즈가 있고요. K2다. 여기는 뭐 다 더 잘하실 거예요. K2, K2C1 이런 총기인데 역시 작품에 쓰였던 것들이고요. 그쵸. K2는 다 만져봤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만져봤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뭐 너무 친숙한. K1이 살짝 껴있고 M4가 있고 그 다음에 416이 있고요. 이쪽에는 AR 계열이 쭉 있는 섹션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M4 마크 1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적성화기 AK들이 쭉 있습니다. 아래쪽은 중화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HK4 총기들이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우지와 이 맥10, 맥11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기관단총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격총들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RPG와 유탄 발사기 같은 소부대에서는 중화기라고 속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나 이렇게까지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오. 저희가 했던 작품 중에 총기는 많이 안 나오지만 군복은 많이 나오는 서울의 봄이 있고요. 그리고 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가디슈가 있고요. OTT 쪽으로 가면 수리남, 스위트홈2, 지금 우리 학교는 2는 지금 찍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촬영을 끝낸 휴민트가 있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든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같이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총기는 PPK라는 총기인데 지수 씨가 설강화에서 사용했던 총기고요. 아, 설강화에서 지수가 맞아. 그리고 유인나 배우가 사용을 했던 바로 그 총기입니다. 정예인 배우가 사용을 했던 베레타 M92 FS라는 총기입니다. 보통 영본색, 영웅색. 다이아드 다이아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구나. 시리즈에 많이 나와서 총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작품이 끝난 뒤에 좀 많이 파손이 돼서 다음 작품에 쓰기 힘들겠다라는 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분들의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퇴역, 은퇴, 작품에서 은퇴한 총이고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트홈2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위트 홈. 맞아. 봤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까마귀 부대라는 부대에서 운영했던 HK416인데 끼셨죠? 자, 놀이새 몸체 눌러서 보냈죠? 그 중에서도 김무열 배우가 직접 썼던 총이고요. 트리거에서도 트리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씬의 주인공 김남길 배우가 사격을 하는 씬에 나왔던 바로 그 총이고요. 우와. 벚꽃 쏘기. 왜 불이 나옵니까? 발사는 되지 않지만 뭔가 불꽃이 나가고 실총하고 비슷한 효과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품합니다. 보시면 사격을 하면 진짜 총 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연기가 나죠. 작품에 쓰는 총은 상대 배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장하는 총들은 대부분 발사 기능 자체가 없고요. 대신에
만약에 제작사에서 원한다 그럼 저런 LED를 삽입을 해서 이분들한테 더 효과를 주는 거죠. LED 불이 그렇게 밝진 않는데 저기다가 CG만 조금 더 입히면은 이제 볼만해지죠. 아, 진짜 좀처럼 그렇게 되는군요. M10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경찰들이 많이 운영하는 총으로 경찰관분들의 허리춤에 꽂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는 바로 그 총입니다. 살아있다. 예, 오혜원 배우가 사용을 했는데 오혜원 배우는 그 총기를 제일 잘 다루는 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요? 본인이 만약에 총을 다루는 다음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직접 배우죠. 그냥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오혜원 배우가 2가지 총을 운영을 했었어요. 실제 공포탄이 나가는 M10과 그리고 공포탄이 발사되지 않는 장난감 총인 지금 이 총을 운영을 했는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여배우 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남성 배우 분들도 다이어트 된 총과 다이어트 안 된 총 2가지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장면에는 실제 총에 기반된 무거운 총을 주고 그리고 장기간 들어야 되는 액션이다 그러면은 좀 다이어트 된 총을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신 거구나. 그 다음 총기는 M36이라고 불리는 리볼버예요.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총기인데 총기 자체에 작업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은 설강화의 정유진 배우가 사용을 했습니다. 안기부, 최초의 여성 요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 총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하셨죠. 이 총은 베가본드에서 수지님이 사용을 했던 총기입니다. 수지님. 베가본드. 보시듯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콜트 25라고 불리는 그런 총 중에 하나인데 대퇴부 쪽에 감추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겨냥하는 그런 장면에 나왔던 총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총을 쏘고 다닌 게,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쏘고 다닌 게 2006년부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죠. 받고 한 10년이 넘으니까 배울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교관 교육을 받고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서 국내에서 기관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전술 교육, 진짜 총을 쓰는 교육을 시키다가 베가본드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첩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합류해라 라고 해서 그 팀에 가서 군사 자문과 배우분들 훈련 그리고 총기를 고르는 것까지 제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남자 배우 중에 사격이나 아니면 총기 액션을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 대표적인 분이 정예인 배우. 자기의 생각을 총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배우가 많지는 않은데 정예인 배우는 그걸 굉장히 잘 하세요. 서울에 보면서 액션 하시는 거 보시면 특전사령관실에서 대치를 하는데 자기와 친한 사람이 진압군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문을 두고서 대치를 할 때 처음에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놓고 있다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방아쇠 손가락이 빠져요. 그리고 다시 사격하기 전에 들어갑니다. 여자 배우분들 중에 총기 액션 잘하시는 분이 한효주 배우. 한효주 배우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해피니스라는 곳에서 경찰 특공대로 나왔어요. 총도 쏘고 좀비도 피하면서 바닥에 슬라이딩을 하고 다시 총을 잡아서 격발을 하는 그런 복잡한 총기 액션 씬이 있었어요. 총을 잡고 사격하기 전까지는 방아쇠에 손가락이 빠져 있다가 사격할 때 딱 들어가서 빵빵 쏘고 손가락이 빠져나오고 이런 장면들을 정말 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처럼 찍었습니다. 서울의 봄에 제가 처음에 참여를 했을 때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신운 몇 장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고증 작업을 다 해드렸고 감독님이 저희 가서 저 그 배우분 이걸 좀 봐줘 그러면 가서 해주고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군 그러니까 총을 다룰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다 통괄해서 고증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증 작업, 총기 운영 그리고 북한 쪽 고증도 합니다. 그래, 북한 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북한 쪽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북한 쪽을 놓고 대한민국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북한 쪽 고증은 북한에서 탈북한 이 탈북민 분 중에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습득하시고 본 것들을 고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사 전문 기자와 중공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네. 습득한 거를 작품에 녹였다. 맞아요. 그래서 K 컨텐츠에 고증의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 이걸 직접 현장에서 또 보고 네. 오시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 건 2011년까지 그 기간 정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파빌라라고 범죄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경찰이나 군이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소탕할 때, 그러니까 분쟁 아닌 분쟁이죠. 그 지역까지 간 걸로 따지면은 10년 정도 중공 기자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7개국 정도 되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건 첫 번째로 간 아프가니스탄 기억 남고요. 제일 많이 간 이라크 기억 남고, 그리고 남수단, 레바논 갔었고, 파키스탄, 인도 국경 분쟁 지역 기억나고요. 저는 군사 전문 기자니까 사실 군사라는 분야가 뭐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은 모르는 게 없죠. 막 공군, 해군, 육군, 뭐 심지어 우주군까지 다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딱 하나를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게 소부대 전투였어요. 그 중에서도 사격과 전술, 사격이 동반되는 전술이었죠. 전쟁터를 갔다 온 사람들은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쟁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은 비극이야, 아예 전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 군대 이런 거 다 싫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근데 저는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기준으로 보면 인간들이 살고 있는 한 전쟁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쟁을 제일 빨리 끝나는 거는 한쪽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단기간에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희생이 줄어요. 전술 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좀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갔다 와서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원리에 입각한 기본 전술 전기를 잘하는 팀이 바로 그 팀이다. 제가 해외 특수부대들의 훈련을 가봤더니 우리가 안 되는 점을 찾습니다. 우리 장비 중에 문제가 있는 거를 훈련해서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실전에서 문제가 될 것을 고치는 게 훈련이에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관련해서 10년 이상 배우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교관 코스를 밟게 된 거죠. 처음에 국내에 제가 가르쳤던 게 저강도 전술 사격, 그러니까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총을 들고 교전을 하는 이런 행위를 가르쳤는데, 그때는 경호처가 아니라 경호실이었습니다. 경호실도 가르치고 해양경찰 특공대도 가르치고 국정원에도 가르쳤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른 부대들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전술 교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긴 했어요. 기본 베이스인 사람들의 능력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뛰어나요. 세계 어떤 특수부대랑 비교를 해도 그런 인적 구성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술을 배우는 이유는 전쟁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다행히 실전이 없어요. 한국군은 실전은 언제 올 줄 모르고 훈련 때 장비가 망실되면 이걸 어떻게 보고하지라는 걱정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때 그런 망실이 될 것 같은 장비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썼던 장비만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내 장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훈련 때 알아야지 이걸 도태시키든 아니면 다른 장비를 장착을 하는데 그런 실전적인 마인드가 조금 없으면은 이제 실전이 돼서 그 장비를 문제가 있는 장비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전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전술을 발전을 시켜서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K9 자주포. K9 자주포를 전술적으로 운영하고 대부대로 운영하는 거 대한민국만큼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K9만큼은 계속 훈련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수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소부대 전술 같은 거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화려한 거보다 제가 보기엔 원리예요. 제가 전쟁터를 가봤더니 전쟁터에서 화려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IQ가 150이면 전쟁터에서 제 IQ는 80 이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80 이하로 떨어진 내 IQ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은 원리적인 행동이지 기술이 아니에요. 화려한 테크닉 전쟁터에서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CQB를 할 때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하고 개가 같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 개부터 보냅니다. 지금은 사람과 개와 무인체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국가는 사람이 가기 전에 개를 먼저 보내서 미리 위협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가는 국가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위협을 다 인지하고 제거해야 되는 국가가 둘이 싸운다면 어느 팀이 더 유리할까요? 다른 국가는 무인체계, 드론이나 로봇도 동원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결과는 명확해요. 원리를 터득하고 최신 기술과 발달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특히 최신 전장의 교리를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국가는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몇몇 특수부대는 해외에 전술을 전수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K전술이라는 게 전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이 좀 많은 거죠. 그렇네요, 진짜. 예. 그런데 그 직업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네요. 다 연결돼 있어요. 품을 하다 보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기사를 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쫙 이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힘든 점은 없어요. 나는 뼛속부터 밀리터리 매니아다. 야. 근데 사실 우리가 태상호 기자님을 항상 네. 네? 아, 좋아하고. 하면서 좋아하고 또 도시락 먹을 때 고기 제일 잘 드시는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진짜 직업군과 이 밀리터리를 얘기할 때 태상호 기자님을 빼뜨릴 수 없다라는 걸 다시 그건 한번 알죠. 느끼게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오늘의 주제 이걸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종군 기자입니다. 종군 기자.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맞아. 난 자주 뵀으니까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종군 기자신 거야. 그쵸. 이걸 직접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맞아요. 종군 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태상호 기자님이 종군 기자다라고만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전쟁터에서도 직접 누비셨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종군 기자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여기서 대한 게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 예, 맞아요. 어쨌든 종군 기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단 종군 기자의 역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고대의 전쟁사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기록했죠. 근데 그 기록을 했던 사람들 중에 군인 아닌 사람이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인들입니다. 고대에는. 오. 그래서 처음엔 시인들이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전황을 기록한 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종군기의 탄생. 그러다가 그런 직업이 쭉 연결해 오다가 19세기 정도 돼서 현대적인 종군기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카메라도 나오고 뭐 기록할 수 있는 매체가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크림 전쟁, 남북 전쟁 때부터 현대적인 종군 기자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네. 종군 기자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합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럼 어찌됐든 태상호 기자님은 이 종군 기자가 된 계기가 뭡니까? 아무리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좋아해서 이제 시작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결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밀떡이었다는 거고요. 밀떡이었다. 그 뒤부터도 계속 군사 전문 기자를 했는데 그땐 객원이었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네. 근데 2006년 정도에 제가 어떤 행사를 갔는데 독일 종군 기자를 만난 거예요. 그 분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야 이거 나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 풍경에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독일 군이 같이 있었던 사진으로 기억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군과 그 비극에서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세츄에이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군사 전문 기자를 표방하는데 전쟁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할 수는 없지. 전술과 무기에 대해서 쓰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군 기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종군 기자는 셀카 찍어보면 웃기겠다, 셀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으로 따지면은 일단 발령이 난다던가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저는 이게 되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을 하는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매체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어떤 입직 경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네. 그런데 메이저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서 우리가 그걸 취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기자분들 중에 지원을 받아서 보내죠. 그런데 그런 언론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종군 기자들 중에 대부분은 너무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군 기자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었어요. 했더니 거기서 메이저 언론사에 소속돼 있어야 됐고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절차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언론사에 이 일을 잡고 그리고 종군을 신청해서 종군 허가가 나오자마자 프리로 전향을 한 거죠. 그렇게 되신 거구나. 보험 가입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위험수당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한 거죠? 아니, 근데 보험도 당신 직업이 뭐예요? 하면서 보험사에서 물어보잖아. 맞아요. 종군 기자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군 기자가 되려고 했고 알아보고 서류 작업을 하는 와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었습니다. 그렇겠지. 미군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종군 기자가 자신의 군대들과 이 종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은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종군 기자가 군부대랑 같이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 부대를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건데 어떤 보험회사에는 아예 약관에 써 있더라고요. 단 이 직업군은 안 됩니다에 종군 기자가 제일 먼저 있었나 제일 끝에 있었나 그러죠. 그거 항상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약관 자체에 종군 기자는 안 됨. 특수보험이 또 있어요. 있어요. 특수보험에는 가입하면은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겠지.
위험 수당을 챙겨주는 언론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는 그런 언론사가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해외에는 중국 기자를 양성을 하는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기자를 보내는 회사가 10개면 챙겨주는 회사가 한두 개뿐이 안 된다. 아, 그래요? 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 KFN처럼 챙겨주는 회사는 없습니까? 아직 KFN하고 중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챙겨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또 잡으시면 깜짝 놀랐네요. 왜 태특이네요, 확실히. 자, 그리고 나는 이 종군 기자는 이 전쟁터, 그 총알이 막 빗발치고 거기를 제일 최전선까지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뭐 먹습니까? 그래, 의식주가 어떻게 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도대체?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만약에 미군이나 연합군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대부분 전투식량을 먹습니다. 그쪽에서 줍니까? 그렇죠. 그 부대에서 자는 거 먹는 거는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그 부대랑 같이 안 가고 그 중간에 텀이 생겨서 나 혼자 다닌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전쟁터라고 하면은 그냥 경제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식당도 없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있습니다. 다 줍니까? 그 와중에도 다 있고 우리가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갔을 때 거기 아리랑인가 하는 한국 음식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러면 암시장 같은 것도 진짜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총 팔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 우리 영화에 보면 네. 암시장에서 총 팔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있고요. 오. 네. 카불하고 뭐 큰 대도시마다 있었었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 메이드 인 어디냐에 따라서 총기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근데 현지에서 그리고 정말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 안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놀랄 정도로 있습니다. 아, 그게 왜,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군 부대도 있고 그리고 군 부대 밖에도 있는데 지하 경제가 있어요. 제가 갔던 전쟁터 중에 네. 대부분 술을 못 먹는 국가예요. 원래 술이 판매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전쟁터니까 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있고 우리가 이걸 전쟁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싶은데 됩니다. 못 가지고 구해봤어요. 뭘 구해보셨어요? 뭐까지 김치 구해보셨어요? 김치? 김치는 제가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다른 미군 부대하고 파병을 다 끝내고 바그람 기지를 갔어요. 네. 그 바그람 기지는 그때 당시에 미군이 운영하는 가장 최대의 기지였습니다. 네. 네. 또 그냥 걷고 있었는데 어떤 빌딩에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뭐야? 그리고 들어갔죠. 네. 들어갔더니 거기 그 한국군 파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줘서 또 또 줬어요. 김치 획득. 중동에서. 예. 와.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기자시니까 본인이 직접 다 취재를 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지만 그게 힘들고 또 현지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정보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보원들도 어떻게 보면 만드는 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보통 보면 마음을 어린애 사야 막 되죠. 어린 친구들도 막 있고 그래갖고 막 마음을 사야 되니까. 저쪽에 누가 어떻게 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군인 같은 경우에 군인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사진입니다. 전쟁터니까 본인들의 멋진 사진을 가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종군을 해서 작전을 따라 나가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은 다음에 그 본인들한테 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작전 나갈 때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하냐 하면서 나와. 네. 여기 가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 도구가 사진인 거지 그거보다 더 기저에 있어야 되는 거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그치. 거예요. 한 팀이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고.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사진을 건져도 이 맞아. 사람이랑 못 나가겠죠? 에피소드 뭐 또 얘기해 줄 거 없습니까? 뭐 굉장히 황당했던. 나 황당했던 거 하나 듣고 싶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 한번 듣고 싶어. 그래 위험한 것도 듣고 싶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데 황당하고 위험했던 순간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장해제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살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휴식 시간? 뭐 생리 현상을 화장실. 해결할 때. 화장실에. 예, 그래서 화장실에 있을 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적들이 화장실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쏴요. 왜냐면 그
정말 비겁하다. 예, 생리 현상을 해결하면서 총 들고 헬멧 쓰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그래서 거기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장교들이나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은 거기서 안 싸고 그냥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요. 어딘가 구석진 데로 가서 예, 나무 밑에나. 비닐봉지를 들고 가서 해결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걸 보고 저 뭐야 이거 화장실 있는데 쓰지 그러면서 저는 그냥 화장실을 썼어요.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한번 벌어졌어요. 진짜요? 예, 제가 이라크 팔루자에 있을 때 근데 거기 맨 꼭대기층을 썼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맨 꼭대기층이고 이게 다 유리창도 가려놔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있었겠냐. 유리창도 있었어요. 일이 있겠냐. 노출되지도 그러면서 않았네. 앉아서 네.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까 못 본 구멍이 있더라고요. 구멍이? 아, 왜 그래요? 왜, 뭐야? 그 저항 세력들이 쏜 거야?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쏘는 거예요. 그냥 0.4격경 혹은 운으로 맞아라. 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씩. 근데 일어나다가 만약에 타이밍이 절묘해서 딱 맞았으면 큰일 났지. 대한민국 종군 기자 이라크에서 생리 현상 중에 사망. 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와,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죠? 혹시 되게 갑자기 궁금한데 인질로 잡히시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인질로 잡힌 적은 없는데 네. 기자들을 납치하려고 한다라는 첩보가 부대에 있어서 좀 그때 조심했었어야 된 적은 있었죠. 아, 그렇군요. 나는 또 기자라고 생각하니까는 어차피 이게 우리를 하는 공격군은 아니니까는 그 우리 기자에 대해서 약간 어드밴티지? 여기 좀 피해주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네. 근데 전쟁의 양상이 약간 바뀌면서 인지전과 심리전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기자를 공격해서 기자가 죽으면 야 전쟁이 얼마나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면 기자가 죽었겠어. 그치, 참혹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힘이 약한 쪽에서는 기자가 죽기를 원하죠. 아. 그치, 그렇겠네요. 야, 그것도 맞는 얘기구나. 와, 이거 진짜 말입니다.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현실 속의 얘기들을 계속 듣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터리 핫을 통해서 이 종군 기자들의 이야기, 이거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21세기엔 전쟁은 안 날 줄 알았는데, 그죠? 맞아요. 전쟁은 계속 납니다. 그 현장을 정말 생생하게 얘기해주는 정말 언론인들이 있죠. 와. 저는 렌즈를 통해 전쟁을 기록하는 김상훈입니다. 저 프레스 카드, 와. 멋있네요. 다 모아놓으면 그게 자기 역사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80년대였는데 그때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위를 되게 자주 접했고 저는 그 전에 경찰이나 군대, 뭐 무기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는데 경찰 장비가 신기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다가 그 현장이 다음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장비뿐 아니라 그 시위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뉴스에 매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니까 아, 내가 어제 찍은 사진이 그냥 경찰을 찍은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찍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진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80년대 시위 현장을 찍는 건 사실 종군 활동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군사적인 기자를 하다가 처음으로 간 전쟁터가 2006년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이었는데 It began when a military unit of Hezbollah, a Shia. Israeli troops attempted a rescue of the abducted soldiers but were unsuccessful. 5 more were killed in the attempt. 2006년에 첫 전쟁터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화재, 뭐 인질극, 뭐 테러, 살인사건 이런 게 거의 하루 종일 일어나는 데가 전쟁터더라고요. 저는 좀 겁없이 처음 간 전쟁터를 전방으로 가자마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폭격이 하도 심해서 고립되는 경험도 했고 제가 그 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종군 기자는 경호도 없잖아요. 그러게 혼자 전쟁- 다녀야 되는 거잖아. 전쟁터에서 어떻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게. 종군 기자가 경호 회사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죠. 그렇겠죠. 그쵸, 자비로 그쵸. 내야 되니까. 근데 군부대를 따라다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하긴 해요.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은 군인들이 너무 바빠서 그냥 각자 알아서 생존을 해야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도 뭐 총알 빗받치고 있는데 옆에서 있는데 그걸 언제 또 다 챙겨요. 그러니까요. 전쟁터라는 게 안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종군 기자 프레스를 걸고 있으면 군인들이 기자인 걸 알고 공격을 안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아, 그래야 되는데 전쟁터라는 곳은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 TV라고 엄청 크게 써놨잖아요. 네. 그때는 그 취재 풀이 같이 간 거예요. 센 세력이 보호하는 취재단이죠. 그럴 때는 저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은 이라크, 뭐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도 기자라고 크게 써붙였다가 네. 우리의 우호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때는 기자는 자기 편도 그렇고 반대편도 그렇고 모든 이 전장의 상황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였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 전쟁 주체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을 살려서 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죽였을 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지고. 거겠네. 네, 이건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 때인데 여기가 전방 지역인 수르라는 지역이에요. 요 길이 헤즈볼라의 보급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 헬기나 전투기가 항상 여기를 수시로 보면서 폭격을 많이 했던 곳이라 저희 기자들이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녔던 길인데 이때 취재 차량 행렬이 한 67대가 같이 리타니강으로 취재를 가는 도중에 저희 차량 대열 거의 바로 뒤로 폭탄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다 다행히 무사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끝내고 돌아갈 때 어떤 여자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 갈 때 불안한지 창문 밖으로 하얀색 손수건을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공격 헬기나 전투기에서 그게 안 보일 텐데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쏘지 말라고 백기를 흔드는 것처럼 흰색 손수건을 흔들면서 가는 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 또 알게 된 건 폭탄이 꽤 가까이 떨어지면 꽝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만화 같은데 꽝이라고 하는 게 왜 꽝으로 쓰는지 알겠다라고 느꼈다. 러우 전쟁은 사실 저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을 처음 가본 건데 그전에는 주로 중동
다녀왔었죠. 제가 중동에서 봤던 그런 전쟁들과는 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좀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만날 때 주로 이제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많이 찾는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막 울부짖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피해자들이나 그 유가족들의 반응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인터뷰도 하고 일상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흥분되거나 공포를 막 느끼거나 이렇게 격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들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가? 전쟁이 났는데? 그리고 별로 슬프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우리도 무섭고 슬픈데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적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슬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뭘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중동에서는 되게 감정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구나. 이런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자체의 양상도 달라요. 저는 우크라이나는 안 가봤지만 우크라이나는 총력전이잖아요. 네.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희생당한 국민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10만 단위예요, 저기는. 맞아요. 전쟁이 뭐 지금 3년 네.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저기는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나 아니면 중동 지역은 전쟁은 기간은 길었지만 그 희생당한 숫자가 몇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픔을 보는 빈도수가 훨씬 많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것도 여려지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여기에 주로 제가 이제 분쟁 지역에 갈 때 쓰는 장비들인데 여기 이제 헬멧들이고요. 헬멧은 요게 이제 2006년 레바논 전쟁 갔을 때 썼던 거 패스겟 헬멧이고요. TV는 제가 이제 테이프를 붙였다가 떨어진 건데 중동에서는 TV라고 쓰는 게 프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스라고 쓰면 너무 글자가 작아지고 잘 안 보이니까 급조해서 붙이기도 쉬워서 TV라고 많이 써서 다닙니다. 근데 안 좋은 게 턱끈이 이점식으로 돼 있어서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 앞이. 그래서 잘 고정되지 않는 거, 머리에 고정되지 않는 게 좀 안 좋았고 좀 좋은 점은 뭐 여기 챙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파편은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늘색으로 칠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중립 UN 색깔을 쓴 건데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색으로 칠해서 다녔습니다. 이 보안경을 쓰고 있어요. 중위험 이상 지역에 가면은 꼭 이걸로 갈아 끼거든요. 안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탄 렌즈에도 도수를 넣어서 좀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방호 면적이 넓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파편도 막을 수 있고요. 방탄 렌즈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방편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방탄 렌즈라고 하냐면 샷건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샷건 탄 정도는. 소총탄은 못 맞겠지만. 제가 전장을 그렇게 다녀도 사실 총을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눈을 다칠 뻔한 적은 많아요. 예를 들면 폭압 때문에 유리창이 이제 창문이 깨져서 들어온다든지 또 뭐 고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파편이 우수수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막 비산되는 알갱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싶네요. 종군 기자들도 보면 방탄 헬멧이랑 조끼는 다들 입는데 보안경 끼는 기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안경 꼭 꼈으면 좋겠어요. 태 기자님은 전쟁 지역 갈 때 꼭 챙기는 필수템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요? 예, 특히 뭐 지역마다 약간 다르지만 달러나 유로화를 조금 여유 있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전쟁터에서도 이게 말로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캐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뭘 꺼내시는 거예요?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는 왜 갑자기 물티슈가 나올까? 씻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면은 우리가 편의 시설 꼭 있다라고 있는 게 없어요. 그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네,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전기. 네, 전기, 빛, 그 저기, 물. 예. 그렇죠. 물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씻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로 필요하죠. 이번 사진전은 전쟁과 예술이라는 사진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쟁 지역을 많이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분쟁 지역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쟁을 견디거나 또 전쟁을 극복하는데 예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취재했고 거기에 대한 사진전입니다. 러시아 본토랑은 2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후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지금 전쟁이 좀 다른 점이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을 정도로 최소한 공습경보가 없으니까 그런 공습경보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잠은 잘 수 있어요. 가끔씩 뻥뻥 터지는 거 들으면서. 사실 되게 자극적이고 항상 좀 비극적인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일상과 적절하게 섞여 있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사진이지만 좀 그런 사진전을 사실 가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심적으로 직접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교수님 사진을 볼 때는 그런 구도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서 그런지 이성적이고 조금 전쟁을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직면하기보다 좀 차분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은 장면이에요. 교수님, 우리 앞으로 여행할 때 조심하세요. 전쟁터에 가보면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죽음도 있지만 또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한마디로 희로애락이 다 있는 곳이 전쟁터인 것 같고 전쟁터를 찍는다는 건 사실 지구상에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은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많이 찍고 있죠. 그래서 꼭 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전쟁터엔 카메라가 되게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또 다각적으로 기록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인데도 카메라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하나 더 보태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저 같은 외신 기자가 필요한 이유가 내부적으로도 사진을 다 찍는 기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찍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프로파간다가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도 가고 아프리카에서도 가고 다른 굉장히 다각적인 시선으로 그 전쟁을 기록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목표는 꾸준히 계속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는 이 시대를 계속 기록하는 거 조금 제가 나이가 들면 좀 힘들어서 조금 느리게 조금 가끔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다니고 기록하고 싶어요. 김상훈 기자님도 그렇고, 예, 우리 태 기자님도 그렇고, 위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실을 위해서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에, 아, 오늘 정말
존경심이 가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총 많은 아저씨인 줄로만 알았는데. 총만 아저씨 그죠? 네, 또 다른 모습을 오늘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 기자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군 기자란 무엇인지 한 줄 평. 종군 기자는 전쟁의 맨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너무 멋있네요. 자, 오늘 밀당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는 종군 기자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신 태 기자님 옆에 있는 권재관 씨가. 내가? 네. 왜? 제가 씨가 종군 기자로 사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걷어 기만. 분소리 하지 말고 일어서 기강을 잡자 오늘은. 자, 자바벽. 자바벽. 아니, 농담 같냐? 아니, 태 기자님 거 듣고 마무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종횡무진 전쟁터를 활약하면서 군중들에게 기사와 영상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직업입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입니다. 와! 넌 잡아. 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